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연말이 이제 어느덧 다가오고 있고요. 참 올해도 상반기엔 좋았는데 여름부터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남은 연말 소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 약세 경고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증시 그리고 당장 올해 전략들 꾸리겠습니다. 대신유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5월에 팔고 지금쯤 다시 살 걸 그랬어요. 너무 그죠? 보통 뭐 10월, 11월에 사서 5월쯤에 이제 팔고 계절적으로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네, 쉽지 않죠.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5월에 다 팔고 사실 버티기 어렵고 어쨌든 그 힘든 기간들을 좀 지나왔는데요. 이야기를 풀어보면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가는가 싶었더니만 간밤에 제롬 파월은 또 좀 센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좀 해석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발언의 강도는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준의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은 9월 FMC였고요.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이제 11월 FMC였죠. 네. 그래서 사실 9월 FMC 때 제시된 올해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연준은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 5.6% 유지하면서 레인지 상단을 6.1에서 5.6으로 낮췄습니다. 중위값하고 레인지 상단이 동일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5.75, 5.6을 넘어서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올해 상단을 제약시켜 놓은 거를 이제 숫자 조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를 던져준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투자자분들에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 이후로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도 동일합니다. 결국 숫자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심을 좀 시장에 던져주기 위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의 그 간밤에 비교적 센 발언 이후에 저도 이제 바로 패드워치를 쳐봤는데요. 동결 확률이 90에서 85%로 좀 조정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정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야? 끝난 거야? 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의원님께서 금리 인상은 7월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 들어야 될 답을 우선 시원하게 들어서 네. 좋고요. 결국은 지표를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마침 10월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대략 YOY로 3.7, 전월비로 0.4. 이 정도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가요? 전망이나 영향은요? 네. 지금 이미 시장이 내년도 금리 인하 단행은 인지하고 있고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주요 IB들이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다시금 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한반 늦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에 단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 하나를 놓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사례가 4번이 있습니다. 95년, 2000년, 2006년, 그리고 2018년.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 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건이 충족되어야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전월치와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예상치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예상치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3.3입니다. 전월치가 3.7이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4.1. 결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6만 6천 건 평균적으로 올랐는데요. 이게 10만 건 초반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ISM은 수축 국면에 있는데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 지표가 크게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물가는 떨어져야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 관련된 지표도 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건은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정확하게는 5월 FMC가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아까 CPI는 저도 이제 뭐 월간 자료 본 걸 봐가지고 그때 3.7이었는데 지금 3.3이니까 기대치가 조금 더 낮춰주었습니다. 정정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도 그렇고 문 의원님도 그렇고 올해뿐만 아니라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겠어요. 금리 인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제 인하의 시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요건들이 얼마나 빨리 갖춰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올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춤하는 상황에서 남은 연말에 산타랠리 주장이 있고 일각에서는 조심해 주가 떨어질 거야 라는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십니까, 위원님은? 저는 연말까지는 좀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주요국 증시를 보면 디커플링이 좀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국내 증시, 한국 증시는 사실 좀 반대 흐름으로 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큰 폭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 동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7월 달에 끝났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 그 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둔화는 계속 이뤄질 겁니다. 결국 실물 경제 지표는 둔화되지만 과거 이제 금융시장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1995년도 이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이전에 항상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가 이번 달에는 4,500 그리고 연말까지는 4,6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일단 4,500선을 넘어가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과 관련된 자산, 특히 주식시장 자산을 좀 매도로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은 그럼 내년에는 좀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 그러진 않는데요. 어차피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는 우상화하면서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결국 올해 연말까지 4,600선에 도달하게 되면 한 분기 정도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움직일 여지가 있기 차익이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미국이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1분기 때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거의 끝자락 그리고 2분기 초반 정도에 다시금 미국은 상승 전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투자자분들은 보니까 좀 약간 짧은 대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말에 4,500을 넘어가게 되면 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좀 파는 형태로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희 PD님이 센스 있게 S&P 500 지수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지수가 4,340선입니다. 4,500에서 4,600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면 5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연말까지 보면 한 5에서 10%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우리 시장도 그 정도의 상승률을 좀 동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일까? 우리 시장은요?
참 난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드리고 네. 싶은데, 근데 미국 증시의 훈풍이 전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00에서 2,600 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좀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600선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 네. 2,400선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매매를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거의 동행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10월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를 했기 때문에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10월 이후 11월까지는 좀 연속성 형태로 좀 그 답들이 기결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사실 중국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 감소폭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게 각각 17개월, 1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적으로 후행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발표되는 이제 이 수출 증가율 결과를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한국 증시의 추세 대응 여부가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저점을 확인하고 수출 증가율들이 회복되고 있는 기조이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 기준으로 4,600은 제가 아까 그냥 눈으로 계산해서 한 8, 9%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산기로 찍어보니까 6%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강한 랠리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또 뭐 약간 스몰 랠리 종 지수가, 인덱스가 그렇게 오르면 사실 종목들은 더 강한 종목들은 더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음이 급해서 국내 증시부터 좀 여쭤봤고, 결국은 말씀하신 수출, 반도체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게 우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후에 여쭤보겠지만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일부 또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는 것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시장이 미국이나 우리나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은 상반기에 기술주 빅테크 랠리의 중심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역시 그들 중심일까요? 아니면 모더른 다른 섹터로의 순환일까요? 앞으로도 좀 올해 주목받았던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사실 올해 미국 S&P 500 지수를 수익률 기준에서 가장 좋게 나왔던 섹터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소비재, 그리고 IT였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미국의 1분기, 2분기 실적은 감익을 보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변동성이 커지기 전까지는 20% 이상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S&P 500의 3분기 어닝 시즌, 지금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기존 주도 섹터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 컨셉의 이제 섹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 역시 동일한 흐름에서 움직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섹터에 대한 잣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문 의원님이 뭐 국내 수급이나 이런 단기 시황이나 정책을 주로 다루시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각 내지는 이제 글로벌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요건 이제 일시적 제한적으로 가는 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중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좀 변화를 살펴주십시오. 사실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인 영향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약간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오히려 반대로 6% 증가했고,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는 7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발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속성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시장에 인위적인 정책들이 개입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중에 하나를 사실 불투명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올해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옷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마치 성인이 됐는데 고등학생 때 옷을 아직까지 적은 옷을 교복을 끼워 입는 것처럼, 그죠? MSCI 선진국 지수 꼭 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졌죠. 네. 자, 우리 시장과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 점검을 했고요. 문남중 위원님이랑 이제 그러면 내년 연말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주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인데, 그죠? 네.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탈을 쫓아간다는 건데, 실적을 보면 미국 증시 3분기 총평은 어떤지,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말씀하신 수출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공통 의견, 컨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S&P 500의 3분기 어닝 시즌을 두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비중이 한 90%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윤곽이 나왔던 상황이죠. 9월 3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분기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0.3% 추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숫자가 3.7%로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기업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데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은 누누이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커뮤니케이션 42.2%, 경기소비재 40.9%, 그리고 금융이 18.1%, IT가 10.9%로 S&P 500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도 섹터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좀 달라요. 이게 이익 추정치가 지난 한 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0.6% 감소를 보이고 있고, 그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미국과 한국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후행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속성을 가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적 결과치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미국은 희한하대요. 사실 추정치보다 실적 발표하고 나면 더 잘 나와요. 이분들의 성향이 낮게 평가했다가 높게 가는 건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그죠? 추정하는 것보다 좋은 건지 정확히 이 분석을 할 수 없으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뭐 중국에 대한 소비, 그다음에 거기에 기대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그 소비 여력들은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의 분위기가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올해 소매업 매출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3에서 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9,666억 달러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가 높고 또 11월 때부터 미국은 학자금 대출 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소비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도 한편에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고요. 또 임금 상승률을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들기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관련해서 제가 항상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팬데믹 때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 대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돈이 잘 걷어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올해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면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말을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연말 쇼핑 시즌 자체가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쇼핑 시즌 기대감, 소비 기대감 있고요. 내년 얘기부터 대신증권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 얘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년장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사실 성장주 2차 전지 중심으로 상반기에는 꽤 강한 상승이었다가 오버시 등으로 상당히 돌려냈는데 내년 시장을 보는 큰 그림이나 키워드는 어떤 걸로 잡고 계세요? 네, 키워드는 미국 22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는 부분들 아마 2분기 이후가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이제 인하 사이클로. 네네. 인상이 이제 끝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정책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네. 사실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먼저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요건이 조달되는 게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면 확인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7% 하락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결국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라는 해석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미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때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강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저하고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지수의 하단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주도 섹터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그리고 이제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컨셉의 투자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시는 모습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계속 봐야 된다고요? 예. 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내년에 5천 시대를 열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좀 장밋빛 희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것만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큰 변화이고요. 2024년의 섹터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거는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들어있고요. 제약바이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우리의 궁금증 또 연말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